오늘 이렇게 그 국가전략 싱크탱크 대토론회라는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행사에 걸맞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번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중차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게 되겠는데요. 이 기조연설자는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역할을 그동안 해오시고 이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부분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안민정책포럼의 이사장으로서 참석을 해주신 유일호 이사장님께 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의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총선의 의의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뭐 많은 좋은 얘기들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어찌 보면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잘 보이시겠지만 편향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의에 저런 것만 있느냐? 뭐 약자에 대한 도움 이런 건 왜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불시간 같은 선거라는 의의가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시장 경제가 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는 제가 한 최소 20년 전부터 이게 법치 확립의 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직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이걸 과거 현재로만 대립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제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가치들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요. 시대 정신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선거인가, 그래야 되는 선거인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뒀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적인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들먹이는 게 시대 정신이니까 참 진부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대 정신의 변화 같은 게 있다고 보고, 특히 정치적으로는 시대 정신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주류 세력의 교체라는 것이 또 한 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번 다음에는 여당 쪽으로 보면은 사람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회창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정말 제가 국민의힘 아직 당원입니다. 평당원인데 우리 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써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회창의 사람들이 친이와 친박으로 세게 갈려가지고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을 내놓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탄핵도 당하고 그랬겠습니다만 그 주력 세력들이 이제는 드디어 물러나는, 다시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 많죠. 이건 지금 중진 4선 5선 되는 사람들은 사실 저 세력에 들어있겠지만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세력화를 해서 우리는 이제 뭐 친이의 적자라든가 친박의 적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기에는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 이런 세대고 우리 미래의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몇몇 소위 우리 당의 대권 주자, 서울시장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색깔에서 넘어갈 겁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될 것이요. 그 후에 초선 재선들의 이제 광범위한 세력군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야당은 역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86 운동권이 결국은 아무리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의를 가진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86 운동권은 다 60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의 단초가 지난번 대통령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치학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관찰을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의정사 적어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두 사람이 여야의 후보가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된 선거가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의의는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존의 정치꾼들 가지고는 조금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고 이번 총선이 그것의 어떤 완성을 향해 가는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그 두 가지 네모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거꾸로 했네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의외로 초선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딴 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무지무지하게 높은 거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 16대 총선이 초선의 비율이 제일 낮았다고 하는 총선입니다. 그래도 4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18대 국회의원 처음 됐습니다. 그것도 기기는 21대는 무려 52%가 초선이 반 이상이 초선이고 게다가 뭐 그 전에 뭐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까지 치면은 제 기억으로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21대에 다시 들어왔죠. 아 장제원 의원이 20대에 들어왔나요? 아 20대에 들어왔고 한번 쉬고 다시 들어온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은 두 번 쉬고 21대에 다시 또 그런 사람까지 하면은 소위 말하는 물갈이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반 이상이 그냥 항상 바뀌는 겁니다. 왜? 이게 자꾸 뒤로 가네. 죄송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국민들이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항상 얘기하지요. 이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논리적으로 보면 괴상한 얘기 아닙니까? 매번 저렇게 반씩 바꿨는데 더 나빴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보다. 21대보다 20대가 더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20대보다 19대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지금이 최악의 국회니까. 그렇게 바꿨는데도.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 바꿨거나, 국민들이 잘못 뽑았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을 잘 공천하고 잘 뽑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을 하고, 그 셋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다 합한 거거나.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근데 이번에야말로 이제 그런 게 좀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공천 눈치를 덜 봐도 되는 거다.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이른바 세력 교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공천이 제일 큰 문제, 우리 정당 구조의 정치 구조를 왜곡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특히 물갈이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양당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나마 덜 거지 같은 놈들을 뽑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데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는 공천에 있다고 저는 공천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거꾸로 해. 죄송합니다. 이게. 선택의 기준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택의 기준이야. 여기다 좋은 얘기 더 많이 붙일 수가 있지요. 저는 이게 뭐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여러 개를 가진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잘 안 됐고 제가 21대 문제 법안 이게 happen to be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이런 류의 법안이 그야말로 다수의 힘이라는 또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다수결로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정치학 하신 분들이나 경제학이나 뭐 사회학에서도 그 다수결이 맞느냐 하는 그 이론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다수결의 힘으로 저런 것들이 그냥 이런 식의 정치 구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니 이런 법은 좀 심한 특히 방송 3법 같은 거 아니 우리가 야당이 야당이 됐지만 시계 개정안을 내면 안 된다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유 이제 곧 총선인데 내가 지금 튀어나오게 했다가 모난돌이 정을 맞으면 난 내 뜻을 펴보기 전에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당론이니까 따라야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예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제 희망도 좀 섞여 이런 일들이 이 법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류의 국회의 그 모습이 안 보였으면 하는 그게 이번 총선에서 의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다분히 매우 이건 경제 과제니까 제가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 꼭 돼야겠다는 뜻으로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맨 마지막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제 입장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설령 참 10분 내에 하라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10분 됐나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된 것 같고 오늘 좋은 토론자들이 많으시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토론자들이 아주 심도 있는 좋은 토론에서 저한테도 한 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치면 D-29 이제 29일 후에 투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제 양당의 대표들이 상대를 향해서 심판, 청산 등을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은 좀 사그러들었고 앞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사진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3지대에 넘어갔네요. 제3지대에 한 분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보낼 시점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었어 가지고 굳이 업데이트를 한다면 조국 혁신당 후보가 이낙연 대표 사진 밑에 있어야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29일 앞둔 오늘 현재 쟁점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점이냐, 지금이. 반대로 물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점이냐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점 부근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최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럼 한쪽은 내려갈 일만 남았을 거고 한쪽은 올라갈 일만 남았을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최고점을 넘어서 더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오늘 사진에 빠진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 의도치 않게 아무도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을 막아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심판이냐 청산이냐 하는 거는 그들 사이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을 해야 자기가 그만큼 좀 도드라질 수 있고 그나마 좀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유일호 이사장님 언급대로 그나마 좀 나은 사람, 그나마 좀 덜 뭐한 사람을 찾는 식의 선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까지가 1라운드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22일이 아마 후보 등록이 될 거고 28일부터인가가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라고 사실상 시작했다고 봐도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2라운드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공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총선거는 공천에서 승부가 한 50% 난다라는 거죠. 그 기저 효과가 상당히 지속이 된다라는 거고 그 벗어나기가 또는 바뀌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천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죠. 자멸공천, 자폭공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정도고, 그럼 국민의힘이 잘한 공천이냐? 민주당보다는 잘했지만 그 공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민주당이 잘했다보다 잘못했다가 2배 이상 많거나 거의 1.5배 이상 많아서 이쪽이 좀 잘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뭐 굳이 잘한 건 없는데 저쪽이 하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로 청산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그래야 자기들이 그나마 부각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선택하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청산과 심판은 그들의 논리일 수 있지만 과연 우리의 그 주장과 우리의 그 문제와 우리의 그 논제가 되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29일 후에 우리 중에 대다수는 10명 유권자 중에 8, 9명은 두 당 중에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그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들이 믿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인데 우리도 과연 그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 의제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대가 뭘 잘못했고 쟤들은 이런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2라운드부터 공약이 나오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할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건 정치의 역할이고 그 정치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29일 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더 길게는 100년의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진지한 선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는 양극화 극복입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닐 건데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엘리트들 간의 정치적 양극화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로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파를 달리하는 지지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는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정서적으로도 양극화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쪽씩밖에 살 수 없는 거고 그럼 아예 전부 독립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그건 갈 때까지 간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가운데 부분,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양당 모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굳이 따진다면 이번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등장도 이 기형적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럼 교묘하게 아주 잘 포장한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지역구에 나갈 후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조국 대표조차도 비례대표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례대표 전문 정당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당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 만들어서 하는 건 잘하고 있는 거냐? 이쪽은 아예 생각이 없거든.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연동형 제도라고 하는 거를 4년 전, 5년 전에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거는 사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유일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이 50% 가까이 되지만 29일 후에 우리가 투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표는 사표가 됩니다. 이러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던 거고 그 대안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인데 거기에 준자가 붙었고 이번엔 위성정당 앞에도 준자가 붙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비례대표도 하나 줄였어요. 선거구 획정이 안 될 때 가장 아픈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마 비례 한한석을 줄일 거다라는 예상이었거든요. 그럼 비례 한석 줄이잖아요. 지역구 늘리고. 또 지금 비례되는 것도 보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비례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46석밖에 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럼 그 비례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정치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한쪽은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게 바로 민주당인데 7번의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고 그리고 기형적 제도의 산물이 조국 혁신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부 비례대표 전문 정당만 양산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주제가 될 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 공동체는 그만큼 어려움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고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른바 3대 개혁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부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걸 전부 용광로처럼 녹여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게 정치 제도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2032년 개헌을 목표로 지금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채워야 됩니다. 왜 2032년이냐? 2032년이 되면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선출이 아마 한 달 정도 차이가 3월 9일 날 대선을 하게 되고 4월 한 10며칠 요 언저리에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해야 돼요. 이때가 양쪽의 임기를 조정해서 맞추거나 또는 어떻게 하든 어느 쪽으로든 간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나쳐 왔죠. 아마 그때 가서도 저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계속 뽑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2032년을 목표로 중장기 정치개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번에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 기준을 저는 순서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공성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은 전부 생계형 정치인들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받고 당선되는 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다른 한쪽은 낫냐? 한쪽은 전부 셀러리맨들이야. 그냥 누가 힘이 센 거고 누가 주리인 거에만 따라다니는 게 주 목적이고 굳이 내가 어려운 거, 굳이 내가 복잡한 거, 굳이 내가 흙 묻혀야 되는 거, 굳이 내가 피 묻혀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만 모면하면 돼요. 그 셀러리맨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안중근 의사 같은 애국지사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자기 공익, 이 사익과 공익이 충돌했을 때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대통령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여사 문제 생겼을 때 이게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공공스러운 일과 가족과 또는 집안의 문제의 이익과 어떤 것이 우선될 수 있느냐. 이게 충돌했을 때 어떤 걸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도 적어도 나란 일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이게 충돌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이든 뭐 지연이든 학연이든 그 어떤 것으로든 이때 어떤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냐. 따라서 우리가 정당이든 후보든 적어도 공공성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뭘 왜 하느냐를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그거를 어떻게 측면에서 좀 더 포커스를 둔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설명하고 제시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당이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저 상대가 나쁜 놈이고 나는 걔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 이외에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 문제 해결에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는 그냥 문제만 제기하면 돼요. 그것조차도 잘했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처음 가보고 그 추억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모든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국회의원들은 축사만 하고 전부 다음 행사에 가서 이벤트 뛰러 가듯이 축사하러 행사 갑니다. 정작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작 그걸 듣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맨날 문제 제기만 하고 마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공자님 말씀이죠. 해결돼야 되고 잘 돼야 된다. 끝. 이런 우리 공동체는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이외에도 아마 수많은 기준이 존재하겠지만 29일 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년, 10년 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좋은 선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뭘 지켜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건국 정신이고 헌법 정신이죠. 이 우리나라 헌법들 전문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통일전략, 기회균등, 능력 발휘 촉진, 자유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 이런 거 지켜나가야 되겠죠. 이거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당, 이거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야죠. 오른쪽에 있는 이 위성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79년 전에 출발할 때 그때 어떤 정신으로 출발했나 그 결과가 지금 79년 후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의 건국 정신을 따르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건국 정신, 헌법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건국 정신의 결과, 79년 후의 결과 바로 이것인데 이 건국 정신의 근간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이고 1848년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개헌한 것입니다. 그 개헌이 바로 4.4.5 개헌입니다. 1954년에. 그런데 그러면은 4.4.5 개헌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 없었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에는 대부분의 경제적인 자유와 이런 개념이 없어서 대부분의 산업들은 결국 국유화되고 공유화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언제 바뀌었냐? 바로 4.4.5 개헌 때 만들어졌습니다. 4.4.5 개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 은행, 교통, 운송수단, 공장 국유화 이런 것들이 4.4.5 개헌을 통해서 천연자원은 다 국유화한다. 이 삭제하고 산업이 기간 산업들 전부 국유화한다. 공유한다. 삭제하고 사형기업을 국유화한다. 커지면 국유화한다. 이것도 삭제하고 자 이런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승만 대통령, 자유경제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들, 그 생각들이 다음 멘트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공산제도는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서 정부가 대주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이 되어 정부에게 바치기만 할 뿐 전에는 부호의 노예였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라고 한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현금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은 대부분 토지에 있나니 지주들이 다 토지는 내어놓고 그 가격을 받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주들로 하여금 상당한 자본을 얻게 하는 것이 기묘한 문제이니 많은 연구로 해결책이 생기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대통령께서 뭐 김성수 이런 분들 설득을 하셔가지고 대주주 설득을 하셔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를 내놓도록 거기에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산업자본을 만들어서 산업화가 시작됐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6.25 거치면서 그 채권이 전시 인플레로 다 녹아 없어진 그런 안타까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자유시장 경제를 시작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 따르는 그 헌법 정신, 건국 정신에 따르는 그런 후보들을 택해야 된다. 그 후보들 택할 때 기준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후보는 어떤 입장에 서 있나? 개인 지향, 공동체 지향, 자유 지향, 평등 지향, 시장 주도, 국가 주도, 책임과 의무, 복지와 권리, 친기업, 친노동. 친기업, 친노동 하면 그럼 근로자 대변은 누가 하냐? 기업이 있으면 노동자도 있는데 노동자가 있다고 해서 기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상속세 폐지, 상속세 강화. 부의 대물림이냐? 상속세 강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 높은데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속세 높은데 상속세를 더 강화하자. 이번에 어떤 정당이 이런 정책을 내어놨습니다. 이런 걸 내어놨는데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90%를 다 상속세를 회수하겠다. 이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 참여한 어떤 정당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냐 마냐 이 문제입니다. 저것은 칼막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그 정신입니다. 또 하나, 미국과 함께하자, 중국과 함께하자. 자, 이 대비적으로 전부 다 개인 지향이나 공동체 지향이냐, 미국과 함께하자, 중국과 함께하자. 자, 어떤 정당을 선택하고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냐. 우리는 미국과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는 중국과 친하게 지냅시다. 선택하면 됩니다. 일본을 닮은 사회, 중국을 닮은 우리가 일본 미워합니다. 중국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중국과 비슷한 사회가 될 것인가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 싫고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닮은 사회 되자 이렇게 선택을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가 대다수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되죠. 그렇게 선택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일본과 한패가 돼야 된다.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 한패가 돼야 된다. 이것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미국, 일본 싫고 중국과 북한과 우리 한패 돼가지고 그들과 같이 함께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자. 그렇게 선택하면 하는 거죠. 희생에 따르는 이기는 전쟁, 희생 없는 양보하는 평화. 둘 중에 뭘 택할 건가? 예전에 야당 대표가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이기는 전쟁, 더러운 평화 중에서 뭐가 좋으냐?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질문 안 된다. 왜 안 되냐? 선거에 관련된 질문도 아니다. 하는 얘기가 혹시 다른 선거 문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기는 전쟁, 희생 없는 더러운 평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답이 뭐였냐면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전쟁을 택한다. 2. 평화를 택한다. 3. 모르겠다. 답이 뭐가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다. 빼라는 겁니다. 왜? 다른 문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남북한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다. 1번 찬성, 2번 반대. 답이 뭐가 나왔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한 전국조사인데. 자, 이 중에서 뭘 어떤 입장에 서 있나 하는 그런 후보, 그런 정당을 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0년을 좌우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부강한 나라, 이게 다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어디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일 밑에 거 빼고.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국가 생존 방법.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제 이론입니다. 거창하지만, 자, 국가 생존 방법. 생산, 교환, 구걸, 약탈, 이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국가가. 생산, 교환, 이런 거 하는 나라들과 구걸, 약탈하는 나라들. 옛날에 몽골 제국이 굉장히 가장 큰 땅덩이를 차지하고 살았었죠. 그 말로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구걸, 약탈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속되지 못한다. 그런 나라가 뭐 바이킹 제국도 그런 거죠. 또 하나가 국가의 경쟁력. 자,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그렇게 국가의 경쟁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정당을 뽑아야 되는데, 자, 국가의 경쟁력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째 생산에서 경쟁력. 우리나라 예전에 생산의 경쟁력이 있었죠. 조선, 반도체, 철강 이런 데 있었죠. 근데 조선, 철강, 반도체 전부 다 뭐가 근간이냐면 전기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 원전 없애는 바람에 그 세 가지 경쟁력을 다 잃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조선이 이제 우리를 따라잡고 있는데, 중국의 후판, 그러니까 조선 만들 때 한 철판, 그게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좋지 않냐? 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철판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그런 후판, 이런 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그래서 조선의 경쟁력을 가졌다. 그런데 전기가 불안하면 그 후판이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스톱시키고 나니까, 그래서 조선이 중국하고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생산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다.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내는 그런 정당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경쟁력이 조세입니다. 세금 낮은 국가로 점점 이주하지 않습니까? 또 교육, 우리가 자녀들 유학 보내라고 미국 보내고 유럽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행, 신혼여행들 다 동남아 가지 않습니까? 국적에 대한 경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계층 분류라고 했는데, 데이비드 굿하트라는 사람이 The Road to Somewhere 이런 책에서 얘기한 건데, 거기 나오는 게 Somewhere, Anywhere에서 S를 붙여가지고 Somewheres, Anywheres. Somewheres는 어느 곳이든 정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 Anywheres는 어디든 살아도 되는 사람.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와서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애니메이어즈들은 다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나갈 수 없는 사람, 외국어도 안 되고 외국 문화도 이해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눌러앉아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어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택할 수 있도록,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애니메이어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동남아에서 온, 혹은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하고 경쟁해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경쟁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굿하트라는 사람이 The Road to Somewhere에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트럼프가 왜 8년 전에 당선됐냐, 7년 전에 당선됐냐. 바로 Somewheres, 러스트 벨트에 있는, 중부 러스트 벨트에 있는 그 Somewheres들, 그 사람들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런 책을 쓰면서 Somewheres, Anywheres를
택했는데 그 두 단어를 택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자 우리나라가 썸웨어즈를 키워내는 그런 국가가 될 건가 애니웨어즈를 키워내는 그런 국가가 될 건가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정치적 정서적 사회적 양극화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나 스페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이런 얘기했죠. 그게 평준화 좋다. 하향 평준화 할 건가 상향 평준화 할 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죠. 그래서 영국 병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상속세가 많아서 다 떠났습니다. 이케아도 떠나고 테트라팩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상속세를 없앴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니까 평준화,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뭘 택할 건가? 그런데 그리스, 스페인도 그런 정책을 썼는데 결국 영국과 스웨덴이 극복해낸 그 방향, 그 길과 그리스, 스페인이 간 그 길, 결국에는 영국은 안정화 길로 갔고 평준화했던 그런 그리스나 이런 나라는 국가 파산으로 갔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 여행을 갔더니 아테네 지하철 타는 곳에 개찰구가 있는데 그 개찰구를 안 쓰는 겁니다.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것을 LG CNS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입찰을 해서 다 해가지고 만들었다. 개통하기 이틀 전에 청년들이 와서 전부 다 부셨다는 겁니다. 그걸. 돈 없는 사람들 지하철도 타지 말라는 얘기냐 해가지고. 그래서 개통해서 그 다음부터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준화. 영국이 택한 평준화. 그리스가 택한 평준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을 선택하는 그 날이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토론을 설명드리면 이번 22대 총선은 명확합니다. 왜 무엇이 명확하죠? 이번 총선은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죠?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 야당에게 가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하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바로 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180석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있는 선거가 바로 이 총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의 여당이 160석을 이상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토론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안, 협치안, 그리고 국가발전안을 내세워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한 라인이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의료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 세력들이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만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4년 전에 오늘쯤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인 가족에 100만 원씩 돈 받았습니다. 왜 받았죠? 터주기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명분에 선거 앞두고 다 했습니다.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석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신공항을 한다고 부산에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야당이 180석을 또 한 번 더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또 소주성이 나옵니다. 소주도 성장. 또 나오는 게 뭐죠? 막 터줍니다. 그죠? 여러분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묻지마 정책. 그냥 막막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씩 제어할 수 있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총선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고요. 그러면 의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다양한 의제들이 있겠죠. 저는 의료계획이라고 봅니다. 왜 의료계획이냐? 잘 보십시오. 의료를 계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의료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숫자에 16만 1,300명 정도 돼요. 우리 인구가 5,100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0.3%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점 국립대학 교수들이 사직을 쓴다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 그렇죠? 거점 국립대학 교수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자기 사직서를 가지고 대학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사직서를 쓰면서 사직서를 쓰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의료개혁을 이야기할 수 없냐? 자, 보십시오. 보수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 집단은 잘 살지 않냐? 의료 집단은 똑똑하지 않냐? 다 우리 보수편이다.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전공의들은 30대예요. 30대의 생각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30대, 40대들 어디에 투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국 교수가 보수여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저는 답은 있습니다. 게임 이론상 이 게임 이론을 살펴보면 결국 결론은 올해 1000명, 내년에 1500명, 윤 대통령이 마지막 해는 2000명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의료개혁을 잘 해야만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구제개혁, 노동개혁, 이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개혁을 의미합니까? 진보 좌파는 한 번도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썼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개혁이었습니다. 혁신을 썼죠, 혁신. 왜? 개혁은 혁명보다 더 힘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는 그 말은 내가 혁명보다 더 힘들게 이 국가를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신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지를 보태고 여기에 힘을 붙여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득권을 계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수라는 말은 딱 내자죠. 뭡니까? 보수가 옹고이지신입니다. 옹고지신입니다. 보수의 핵심은 옛것을 그대로 좋은 걸 가치를 가지고 가면서 계획하는 새로운 걸 이끌어 가야 됩니다. 보수는 항상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4대 계획이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계획 이슈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누가 더 계획을 잘하는 세력이냐, 거기에 투표를 하면 이 선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헌법적 결단을 내린 이래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만에 저희가 OECD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그러한 현실이 지금의 총선 아젠다를 저희가 준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꼭지로 그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지금 같은 사회 갈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면서 그 갱신 청구권을 1회 정도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개정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입법 권력에 귀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임대인의 실거주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규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소송을 해봤습니다. 거의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저는 임차인을 대리를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보니까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어떤 그런 사유 등을 들어서 이것은 실거주에 관련된 허위 주장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제가 받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퇴거를 또 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항소를 포기를 하시고 퇴거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의 실거주 그 사유가
임대인의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관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사법신뢰도 타격을 받았고 우리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주거권에 대해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차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임대인의 실거주에 관련해서는 그 입증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여를 하고 투명하게 입증을 함으로써 향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보자 이런 아젠다를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퇴거를 한 임차인이 과연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 주임법에 개정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시제입니다. 감시제. 불필요한 갈등이 퇴거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한다는 거죠. 그렇게 갈등만을 증폭하는 입법 권력은 좀 규칙을 인정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그와 같은 그 입법적인 실수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젠다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건축 문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법률도 유명하죠. 국회에서 두 차례 유예가 부가 유예됐다가 다시 이제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평등권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저희가 개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무려 11번 정도가 있었고요. 한 4번 정도는 이제 개정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부동산을 둘러싸서는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고율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되고 현재 재건축을 하자고 하면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재건축을 하기가 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이 경제적 부담은 이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을 죄악시하고요, 징벌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좀 그런 입법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셔서 겨우 한 채 직장만 하신 어르신들이 여전히 슬럼화된 그러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재천 환수에 관한 이러한 법률은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그런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아젠다를 던집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국회의원 후보님이 이 재천 폐지 공약을 던지시고 이것이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그 언론 기사에서도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됐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아젠다로 던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 되게 핫한 주제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월 26일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와 주가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주주 환원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국부 증대에 관련된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이번 정책은 이 강제적인 실효적인 강제 수단이 없는 게 조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적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주식회사 이사가 충실 의무를 갖는데 그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로 확장을 하는 입법 개정을 좀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의 경영 판단의 원칙이 좀 저해되고 경영 활동이 좀 위축된다는 여지가 있어서 차라리 그것을 주식회사의 각 정관의 주주에 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 도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경영을 도입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한 제안을 좀 던집니다. 실제로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상속세 문제,
이것은 이번 국회 이제 새로 도입이 된 그 임기가 개시가 되면은 이 상속세에 관련된 논의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꼭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사가 대주주의 이 종속적 관계로 그 변질되는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회이사나 그 외국인 사회이사 선임 등에 관한 선진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환경 문제가 저는 상당히 그 정치 경제적인 그 문제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는 뭐냐면은 소수가 자연 환경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상, 그것을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과학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어느 쪽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서 좀 그 약간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아주 작은 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물질이 아주 심하게 들어와서 뭐 당장 다 중독돼서 죽는 것처럼 과장된 그런 보도라든가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 예가 녹조 현상이 제가 주 전공입니다. 호수의 녹조 현상이 주 전공인데 그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연구해서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이상하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독소가 발생해서 수돗물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다 간암에 걸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 과정에서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집니다. 독소의 위해성은 사람이 수돗물에 있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에게 위해성을 주는 그 자연 생태계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상하게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그 오염 물질은 아주 농도가 작은데 이제 처음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막 그 과장된 그런 그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 물질이요 수십만 가지가 넘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나타나면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그거 하나만 들여다보면은 아주 유해 물질이 많이 발견이 돼서 위해성이 큰 것처럼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괴담이죠. 이 괴담 속에 어떤 이용을 악용하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환경 오염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4년 후에 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지 20년 후, 50년 후에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중요한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시민들의 역할은 오히려 이제 그쪽에 방치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학자이고 또 물 관련 이런 그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서 어떤 자문 요청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당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그 사례가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잘 물어보질 않아요. 자문 요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그러면 현재 환경부는 그러면은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 개발하고 환경 문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면서 환경 문제가 같이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오염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은 가난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환경 문제를 돌볼 겨를이 없이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발전을 하면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발전은 환경 보존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전이 있어야 환경 보호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어젠더를 항상 먼저 잘 세우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젠더를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그 사각지대의 사례가 지금 1차 산업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과거에는 2차 산업이 공해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 산업이 공해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비를 많이 쓰는 농업이 수질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신문에 기고문을 썼더니 굉장히 반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방치하고 있어요. 축산업이 너무 과다하다. 주지자고 제가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기고문을 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1차 산업의 큰 환경 오염 행위를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나치게 괴담을 만들어서 침소봉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그런 어젠다이지만 반대로 중요한 우리 환경 보호의 이슈를 방임하고 묻어두고 있는 것도 침묵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올바른 환경 보호를 위해서 20년, 50년 후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먼 훗날의 그 이익을 위한 어젠다를 먼저 제시하고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원래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미디어 정책하고 경영, 미디어 경영 분야에서 쭉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은퇴하고 이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 설립하는데 참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참여는 이 미래 세대죠. 차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 그리고 교육 그 두 가지가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그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 정치 지도자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4명이 출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되고 지금 저 비례에 그나마 2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민생과 경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2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문화로 저희가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2편이 상영되고 있죠.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그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입니다. 특히 건국전쟁은 과거 10여 년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좌파 사학자들이 제작한 100년 전쟁과 대비해서 그게 크게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 혐오와 조롱에서 이 존경과 찬사로 바뀌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면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문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그 문화 전쟁은 역사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고 가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의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문화계의 지평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9대1 정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근현대사를 둘러싼 그 역사 논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전쟁은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 소설, 연극, 미술 등 전반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 작가는 시대의 산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조정래 씨죠, 인기 작가. 그분과 또 배우 문성근 씨가 그 조국 혁신당의 후원회장을 맡게 됐어요, 공동 후원회장. 근데 이거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지. 결국 뭐냐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에는 이 문화예술계의 어떤 그 인사들과 그 선동 기술자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결코 급조된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 기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교육된 정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문화 생태계를 제가 조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이 좌파들은 문화 생태계의 어떤 그 뭐랄까 상층부를 이미 다 정하고 있어요. 일종의 먹이 사슬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조정래 작가나 문성근 배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도 이러한 종북 세력과의 문화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 기울어진 심지어는 뒤집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국가의 정통성과 역동성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냐에 달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그 교육입니다. 교육 키워드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실 그 패밀리 밸류라든가 공동체 정신에 아주 붕괴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각자 도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 매우 큰 것을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단군인의 현재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합니다. 잘 사는 시절이죠. 하지만 내적인 삶이 지금 피폐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서 몸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 중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6명대, 자살률 OECD 1위, 고령자 빈곤 지수 상위권, 청년 행복 지수 하위권.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 국가 쇠락의 징후들입니다. 진단이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삼색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고 하죠. 자유와 평등은 여러분들 다 너무 익숙한 개념인데 박애음은 왠지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의 박애라는 개념이 사실은 시민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시민정신은 우리의 민족 정신, 우리의 민족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교육의 주도권을 잡아야 공동체 정신과 박애 사상을 우리가 전수하고 교육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인 가치관과 박애 정신에 대한 교육이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화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 국가가 향후 정통성을 회복하고 역동성을 갖다가 발휘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데 열쇠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가 좀처럼 만족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 데는 바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의 국가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질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IMF는 지난해 한국이 즉각 구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5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22대 국회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기업의 왕성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에 나설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세력들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와 서민 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문장의 이 문재앙, 문디스토피아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권력형 부패 공동체 내로남불의 위선 노골적인 도덕 정치로 판명났습니다. 제가 코리안 르네상스에 대한 희망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단테에서 지적했듯이 파멸한 사람들에게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그쳐 가거라 라고 하는 인페르노의 화신이었습니다. 좀 넘어가가지고 문재인은 단순히 그 종북 그 다음에 파괴적인 혁명을 했을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공화제 혹은 대의제를 위임된 권력을 폐기하고 생성적 권력이라고 하는 레닌의 민주집중제나 히틀러의 소위 수령제, 총통제, 북의 수령제와 같은 개념을 이미 꽂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것은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3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한 네 번째 그들은 안으로 자유민주공화국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민족지상주의를 내세운 종북 종중 4대 정책으로 전체주의에 합류하려는 반동적 모험주의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가지고 코리안 르네상스 4.10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사실은 우연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안철수 보사막이 코로나 선관위의 이상한 선거 관리 등등으로 해서 막판에 74만 표로 신성이 아니라 기적적인 하늘이 내린 기회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밖으로 안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선택에 대한 저는 희망과 약간의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입니다. 하나는 윤 정부가 어차피 절차와 법치에 따라서 하니까 더딥니다. 말하자면 국가적 재앙을 갖다 준 세력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제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불만 중에도 하나지만 우리가 또 거쳐야 될 절차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윤 정부는 밖의 세계와 관련된 연결된 부분에 대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즉 저는 윤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친전체주의에 대한 전 정권의 역진을 과감히 끊고 자유의 나침반을 복원해서 한미동맹을 복합적으로 공고화하고 가치동맹을 고양하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해서 서방의 핵심 국가에 진입을 하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여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의 위상을 변경시키는 국가 전략을 아주 과감하게 추진을 했고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혹은 미국과 중국의 디카플링, 딜리스크링 하는 세계 질서의 변경에 포함된 복합 위기를 또 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팽창과 이권 카르텔 도덕 정치에 대한
소위 안정화 혹은 긴축 이런 부분으로 정상화시킴으로써 상당한 부분 국내의 체감 경기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 OECD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들의 체감 혹은 이성적인 전망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선거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선동이 먹힐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공화 세력과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윤 이니셔티브와 한동훈, 제가 정치학자지만 한국 정치가 보수 정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광장 정치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집권당이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자기 스스로의 그 공천 시스템을 쇄신해서 자기 스스로 쇄신하는 게 거의 유일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정치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에서 약간의 낙관, 우리 제가 윤석열 리더십을 개가 봐도 반집 승리라고 그러는데 반집 승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밖으로 전체주의의 황혼이 완전히 이제는 불가항력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러시아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 이 황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보수화와 구조조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냉전 혹은 미중 밀월 시기에 우리가 다른 국가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 디지털 제4차 과학기술혁명이 디지털 혁신 국가로서 꾸준히 우리의 그 기반과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만과 거짓과 기만의 거짓과 기만에 대한 진실과 진심의 그리고 정신의 전쟁이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되었고 어쨌든 정부나 비록 소수야당이지만 쇄신하면서 반집 승리 이상을 기대하면서 천시지리 인하 중에서 천시와 지리는 우리한테 유리하고 인화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 미국과 중국의 밀월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기성을 부리고 이권 카르텔과 국민 약탈을 했던 재앙의 세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심판을 하느냐.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인화로 그러니까 자유의 내면화와 공화주의의 활성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코리안 르네상스를 하는 시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총선의 의미, 아젠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및 정부 운영의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대북 통일 정책의 정상화, 세 번째는 거짓 선동 세력에 대한 그 척결이라고 그럴까요? 차단이라고 그럴까요? 이게에 대한 그를 맞을 수 있는 길이다. 먼저 국회 운영 정상화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정부는 교체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6분의 그 비민주적 폭력에 의한 폭압에 의한 그 국회 입법이 자행되고 또 정부는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통일 정책의 정상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놨던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이제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지난 연말 그리고 금년 연초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국가 체제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국가 체제론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앞세운 핵무기를 앞세워서 한국을 무력 적화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핵책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점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한 자유 통일에 대한 이니시티브를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성의 세 번째 거짓 선동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인기 영합적인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세금을 줬는데 이 친구들이 품격이 있는 정치를 하는 건지 품격이 없는 정치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2대 4월 10일 총선 아젠다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35,000불 소득 수준에 해당되면 거기에 맞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정당당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올바른 선택은 야당의 폭주를 어떻게 제어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품격 있는 나라, 정정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직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기반해서 괴담과 거짓을 차단하고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층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MZ세대들이 굉장히 큰 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매우 불량한 세대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산층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지속 가능한 동북아를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자강과 동맹, 가치 중심의 외교,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준은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칼 막스가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빈곤은 정치의 빈곤을 낳는다. 자유우파들이 얼마만큼 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강한 그 철학에 기반한 정치를 했는지, 저는 그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엄청 고개를 숙입니다. 나만 뽑아주면 정말 세상을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고 고개를 막 팍팍 숙이는데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네, 그리고 언제 봤냐 이런 표정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인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뭐 하루에 한 번 하든 선거를 좀 자주 해야지 고개를 좀 정치인들이 잘 숙이고 매일 숙이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는 경제와 달라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정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적당한 기간을 두고 그때그때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경제는 매 순간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 순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급자들이 함부로 고개를 못 들고 소비자한테 충성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마도 국민이 너 다음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 헛짓하면 내가 다음에 안 뽑아줄 거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행동이 따라줘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싱크탱크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제대로 보고 감시하고 기록하고 지적해 주는 게 바로 이 싱크탱크가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함께 싱크탱크가 또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는 아마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텐데요. 바로 이 자유의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이 자유의 나침판을 분명하게 제시해야만이 정치인들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 정치인들은 세상을 자기가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인 사람이 허수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이념, 생각에 바탕을 두고 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이념, 그게 바로 자유주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자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정치 시스템이 발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좀 자유격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농업사에서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이후로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기업 천하지 대본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인구가 85%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농업인구는 국가별로 1%에서 2%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먹고 사느냐? 다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한테 자유도 주고 기업을 열심히 일하게 죽도록 고생시키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까무러칠 정도로 하여튼 치열하게 경쟁하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이어야만이 국민과 소비자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간 제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경제도 잘 되고 국민과 소비자가 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러한 일꾼, 올바른 이념을 가진 일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 천하지 대부분의 시대에 적합한 제도를, 입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